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잡다한 모든 것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함께 모여 떠들다 보면 뭔가 나오겠죠.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 떠람대요.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떠람대호입니다. 네, 오랜만에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됐네요. 먼저 자기소개부터 하죠. 저는 교회 다니는 동네형 임브로입니다. 네, 저도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 손자크입니다. 도레미 레미제라블 김사부입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방금 눈알이 살짝 흔들리면서 나는 방언하는 줄 알았어요. 도레미 레미제라블 드립을 생각하다가 네, 알겠습니다. 도레미 레미제라블. 안녕하세요, 서화정입니다. 네, 뭐 별일 없으셨나요? 어떻게들 지내셨습니까?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를 봤어요. 지금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지난주에 이제 개봉을 했죠. 네. 오늘 녹음 일자로 한 3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지금 김사부 봤고. 네. 저도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손잡고 봤고. 오랑캐가 한 명 있네요. 서과장은 안 봤답니다. 속히 보시고. 북조선에서 나 내려온 별로 거 안 아니에요? 보고 싶어. 아, 그래요? 재밌어요? 원래 마블 안 좋아해? 잘 안. 그냥 하긴 여자들은 마블 뭐 그렇게까지 열광하지 않죠. 근데 열광하는 분들 많은데 제 주위에는. 그래요? 내 주변 여자들도 좀 별로 관심 히어로물 같은 걸 그쵸.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예전에 뭐 미녀 삼총사나 킬빌이나 이런 건 좋아했거든요. 근데 또 킬빌이... 이쪽으로는 손이 잘 안 가네. 킬빌은 히어로. 아, 그치. 히어로라고 해서. 그러니까 나는 약간 싸움 잘하는 여자 이야기를 좋아하긴 하는데. 또 뭐 어떻게 별일 없으셨나요? 저는 제주도 여행 잘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머리도 잘랐습니다. 짧게. 한참 예수님처럼 길래다가 어려졌어요. 네, 어려졌어요. 아무래도 예수님처럼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네. 몸과 마음 모두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그러니까. 돌아왔습니다.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긴 머리가 아무나 어울리는 게 아니구나. 싹둑 영성이 있어야지 어울리는 머리. 그러니까 뭐 별일 있었던 사람 없어? 별일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그치. 그 얘기를 안 해. 어떻게? 나 지금 그 얘기를 어떻게 마블이 먼저 나와? 진짜 너무하네. 그거는 제 혈관 속에 새겨진 일이기 때문에 뭔가 그래서 빨간 티 입고 왔네. 네. 우리가 녹음 일자로부터 어제죠? 네, 어제. 울었죠? 눈물이 막. 나는 내가 울 거라는 생각 아무 기대 안 하고서 틀고서 보는데 눈물이 주룩 나더라고. 그냥 그 둘이 같이 있는 것만으로 이렇게 막 마음이 뜨거워져서 좀 놀랐어요. 내가 왜 이거에 그렇게까지? 별로 나의 소원이 통일이 아니거든? 근데도 내가 이렇게까지 뜨거워진다는 것에 대해서 좀 놀랐고 그랬어요. 저는 아침에 그 방송을 이제 보는데 호의를 하면서 이제 딱 그 판문점까지 이렇게 가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영화 속에서나 보던 장면이잖아요. 쫙 가가지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딱 내려가지고 같이 그 김정은 위원장이랑 서 있는데 너무 간지가 나셔가지고 대통령 간지. 저 여태까지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노무현 대통령 빼고는 이렇게 간지 얘기하지만 안 돼. 그만해.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대통령 간지가 네. 예, 좋았어요. 저는. 어쨌든 더 크고 좋은 평화의 소식들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댓글 읽어주시죠. 네, 알렉스 강님. 이번 출산 후 편 너무 잘 들었습니다. 솔직히 김사부님의 톤에 완전 공감하였고 모든 게 다 이해가 되었어요. 아버지라는 롤모델의 부재도 그렇고 아이를 가지고 출산 육아를 해가는 과정도 그렇고요. 전 오히려 아이를 싫어하는 사람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열혈 딸바보가 되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수를 반복했고 아내를 실망시킨 적도 많았어요. 이 보이지 않는 육아의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계기는 지난 결혼편에서처럼 좋은 공동체를 만났기 때문이죠. 육아에서도 영향을 주고 배우고 나눠주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전히 버거울 때가 많지만 아이들을 기르는 게 아니라 저의 내면이 성숙되는 것 아닐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귀한 방송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방송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분 더. 호박꽃님. 살아갈수록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가 힘들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에 관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이에 따라 또 결혼의 횟수에 따라 결혼관이 달라지는 것도 볼 수 있고요. 방송을 들으면서 역시 결혼은 그 자체로 너무나 신비스럽고 아름다운 것임엔 틀림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면 여러분께서 제각기 자신들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정말 행복해 하시는 느낌이 듣는 저한테까지 고스란히 전해져 왔으니까요.
들으면서 내내 제 입가에 미소가 홍홍. 네, 우리는 망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호응이 좀 괜찮았어요. 네. 연애에 대해서는 되게 꼰대 같은 이야기들로 많았고 사는 게 힘들어 그 얘기였는데 다들 공감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번 방송 들으면서 되게 우리 안에 사람이 다 그렇겠지만 되게 보수적이고 진보적인 것들이 되게 혼재돼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나만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내 부분만, 그러니까 뭐 편향적으로 편집을 하거나 포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일관성을 좀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내 부분만 조금 일관성 있게 편집을 해볼까 했는데 다른 분들도 약간 마찬가지인 거야. 그래서 그냥 그런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사람 안에 그런 양면성이 다 있죠. 다 그렇죠. 완전히 일관적인 사람은 난 없는 것 같아. 그 끊임없이 자기 안에 있는 모순을 발견을 하잖아요.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야말로 제일 무서운 사람인 것 같아요. 후원이랑 광고 얘기해 주시죠. 네. 지난 2주간 3분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손화목님, 게르솜님, 신애봉님. 네,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 댓글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께는 컴페이지에서 후원하시는 향초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물 받으시는 분들이 댓글로 후기를 조금씩 올려주시더라고요. 네, 되게 정성스럽게 선물을 포장해서 보내주셨는데 컴페이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이제 저희가 이제 고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고전은 이제 사람들이 이름만 알고 제목만 알고 그런 것들인데 그것에 대해서 4주 동안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을 우리 손작가님이 활짝 열어주신다고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작을 준비했어. 어마어마한 대작을 이거 어떻게 읽었어? 아무도 못 읽을 책을 내가 갖고 왔지. 질려가지고 못 읽을 이거 책. 어떻게 읽었어?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내가 이 책을 읽을까? 꿈도 꾸지 마세요. 어마어마하게 그냥 듣고. 오늘 제가 얘기해 주는 걸로 퉁 치세요. 네, 그냥 방송을 잘 들으시고 네. 아 이런 내용이구나 어디 가서 그냥 아는 체 하시면 되지 내가 이 책을 읽어볼까? 시도조차 하지 마세요. 자, 어떤 책인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이게 이 책이 어려워서가 아니고요. 되게 재밌는데 너무 두꺼워가지고 책 제목은 레미제라블입니다. 레미제라블 그리고요. 이 책을 선정한 이유들이 있는데 우선 이제 우리가 레미제라블이라는 이름을 처음 우리나라에서 좀 공공연하게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렸던 게 그 영화 레미제라블로 그쵸. 우리가 좀 이해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전에는 레미제라블이라는 이름보다는 장발장에 대한 어떤 추억들 다들 어렸을 때 만화에서 그쵸. 막 빵 가지고 막 도둑놈처럼 생긴 아저씨가 도망가고 막 되게 네. 커서까지도 다 그런 이미지요, 사실. 네. 이름인 줄 몰랐어. 맞아요. 장발의 남자인 줄 알았어. 아 진짜? 되게 중고등학교 때까지. 그럴 수도 있지. 그치. 그러니까 왜냐면 장신대 장발이야. 왜냐면 우리나라 이름 비슷하게 세 글자고. 그렇지. 그래서 이게 영화 레미제라블이 2012년 12월에 개봉했고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행했어요. 뮤지컬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454만 명이 봤거든요. 와, 여기 주인공들이 우리 다 아는 사람들. 너무 유명한 사람들. 휴잭맨, 울버린, 앤 해서웨이 나오고, 러셀 크로우 나오고, 아만다 사이프리드 나오고, 요즘 되게 핫한 스타인데 에디 레드메인인가? 이 사람 아세요? 누구예요? 잡학사전. 잡학사전. 여장 해가지고 상도 받았고. 맞아요. 굉장한 연기파 배우예요. 이 사람 되게 요즘에 굉장히 핫한 배우예요. 여자들 되게 좋아하시는 여성분들이. 잡학사전이 아니라 이상한 동물사전. 그치. 동물사전. 동물사전 아니고. 그리고 그 레미제라블을 내가 봤나 싶은 분들이 또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정보 안 했어요. 제가 사실 OST 이렇게 꽂히는 스타일 아닌데 이런 OST 되게 좋아해요. 제가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Do you hear the pea?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먼저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보면서 되게 짜증났어요. 되게 짜증났어요. 왜냐면 우선 저는 뮤지컬 영화를 싫어해요. 저도 싫어해요. 뮤지컬 영화를 원래 안 보고 라라랜드도 안 봤거든요. 아 진짜? 네, 원래 이런 줄 싫어해요. 노래 막 계속 불러 제끼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봤어요. 왜냐면 제가 레미제라블을 소설로 읽으면서 얻었던 감동이 너무 커가지고 저는 지금까지도 누군가 문학 작품에 대해서 소개해달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레미제라블을 추천하거든요. 근데 원래 손잡고 소설 잘 안 봐요. 있는데 어떻게 5권짜리 레미제라블 그러니까 이제 그 서사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이게
엄청난 역사적 변동기에 1830년대 프랑스가 이제 우리가 들어봤던 그 프랑스 대혁명 있잖아요. 그 끝물이 1830년대인데 이 전후에 프랑스의 장발장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려지는 그 안에는 어떤 신적 혹은 인간적 의미의 정의나 사랑이 무엇인지라는 어떤 굵직굵직한 질문들을 던지고 이 질문 앞에 이 등장인물들이 되게 많은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조명해요. 그 사람의 미묘한 감정선의 변화라든가 그리고 이 모든 게 다 맞물려서 시대와 사회상 역사의 흐름과 맞물려가지고 마치 우리나라 제가 읽어보진 않았는데 토지 뭐 이런 근데 이게 다 무시된 거예요. 이 영화에서. 이 플롯이 다 무시되고 오로지 그냥 그 어떤 인물들의 그 갈등과 노래와 어떤 개개인의 감정만 잡는 이게 너무 싫은 거야. 어떻게 이렇게 이 대작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지라는 어떤 분노가 그때 있었어가지고 6시간짜리 만들었으면 할 수 있었겠지. 안 보죠. 네, 근데 아무튼 그랬고 근데 중요한 건 뮤지컬 영화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것도 3시간 넘지 않아요? 3시간 조금 안 돼요. 네, 아무튼 그거 6시간으로도 못 찍어요, 사실은. 네. 근데 제가 이 작품을 추천한 이유는 아까 서 과장도 얘기했지만 저는 문학 작품에 대한 관심이 진짜 별로 없어요. 특히 저는 아직도 시 읽는 남자를 이해하지 못해요. 네, 시 읽지 않아요? 나 산문 쪽이에요. 시 안 좋아해요. 저는 산문 쪽도 아니고 아예 문학 작품에 대한 어떤 그게 없어요. 별로. 그런 제가 정말 재밌게 본 문학 작품이어서 선정을 했고 신앙을 담지한 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굉장히 신앙적으로 해석돼서 고민해볼 여지를 던져주는 좀 그런 좋은 주제들을 던져주기 때문에 좀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역사랑 연계된 것을 되게 좋아하는데 한번 이런 류의 소설이 있다. 그리고 역사랑 연계돼서 고민해보는 그런 책들, 그런 문학 작품이 얼마나 또 유의미할지 좀 저는 흥미가 있어서 좀 청취자 분들도 한번 봤으면 하는 의미가 있어서 이 책을? 예. 볼 수 없다니까 두꺼워. 아니야,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문학 작품을 안 좋아하시는데 이건 5권짜리잖아요. 네. 그럼 아예 근데 안 좋아하는 장르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시도를 5권짜리인데 들어갈 생각이 되지 않나요? 오케이. 저랑 되게 친했던 그 동기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어느 날 막 극찬을 하는 거야. 자기 읽었는데 자기 인생 작품이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 이 질문 던지고 싶었어요. 읽어보셨어요? 레미제라블? 저 안 봤어요. 레미제라블 읽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완역본은 안 읽어봤어요. 이게 축약본으로 된 거? 여러 가지 버전으로 그렇죠. 그런 걸로 안 읽어보셨죠. 근데 이게 아까 초입부에 제가 잠깐 던졌는데 이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발장으로 이해를 하고 장발장을 읽었으면 나는 레미제라블을 읽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역시 그랬거든요. 근데 누군가 그 동기 형이 자기 인생 작품이래잖아. 인생 작품이면 한번 읽어볼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읽어봤어요. 사실 되게 압박받았거든요. 너무 두꺼워가지고. 이게 민음사에서 나온 판본으로 하면 2,500페이지에 5권. 레미제라블 자체가 5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걸 한 권씩 쪼개가지고 2,500페이지고 제가 읽은 본은 동서문화사에서 나온 건데 이건 2권짜리고 2,200페이지예요. 네. 근데 동서문화사에서 나온 걸 읽은 이유는 싸서. 네. 싸가지고 총합하면 민음사 거보다 이제 15,000원 정도 싸요. 그리고 이게 중역본이다. 그러니까 1어판으로 나온 걸 다시 한국어로 번역한 거다라는 어떤 논란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독성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읽을 때 술술 읽히게 좀 번역을 좀 잘 해놓은 부분이 있어서 읽었는데 재밌어요. 저 그거 안 쉬고 읽었어요. 얼마나? 뭐가요? 안 쉬고 얼마나? 안 쉬고 얼마 만에 읽어요? 그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처음 읽었을 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쉬지 않고 계속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장발장 얘기를 했는데, 아동용으로 나오는 동화의 제목들이 지금 다 통칭 장발장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발장을 기억하고 있다면 다 아동용을 보고 있다라는 그치. 것이죠.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그 장발장이라는 주인공이 빵 하나 잘못 훔쳐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신부님 그 신부 이름이 뭐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미리엘 주교의 어떤 그 도움으로 회심했다라는 그 이야기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80년대 당시 이제 독재 정권의 검열 때문에 이 소설의 클라이막스가 5부인데 여기가 뭐냐면 대학생들 항쟁이거든요. 정권에 반대하고 공화주의에 대해서 이게 근데 이제 80년대 당시 독재 정권 때 이 부분을 다 드러냈어요. 검열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디에 집중되냐면 전반부 장발장이 회심해가지고 세 사람 되는 그 뭐지 사람을 교화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이잖아요. 딱 네. 개인의 서사에 그렇죠. 개인의 서사에만 집중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프랑스의 어떤 혁명의 그 사회상과 굉장히 연계돼가지고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건데 그 부분만 편집돼서 유통이 됐고 선악구도라든가 어떤 사람의 그 감동을 주는 거기만 집중되다 보니까 우리는 레미제라블 하면 장발장만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좀 더 고른 지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 나름대로의 걱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볼 때 꼭 이렇게 레미제라블이라는 완역된 총판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 감동 있는 코드만 뽑아가지고 기억하는 듯한 그러니까 일종의 성인 동화로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동용으로 보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더 의도적으로 좀 하고 싶었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이 책이 의미 있는 이유는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그거예요. 이 책을 구매를 하셔서 집에다 두면 겁나 가오 있어요. 간지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고 가자면 그게 이제 5권의 2,500페이지짜리 책이고 네. 이제 손작가가 아는 형님이 먼저 그 책을 읽어서 재미난다 그랬더니 인생 책이다. 그래서 나도 꿀릴 수 없다. 그렇죠. 지고 싶지 않다. 네, 그렇죠. 그래서 본인도 그것을 읽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 사다가 놓으시면은 어쨌든 누군가를 제압할 때 네. 꿀리기 싫을 그러니까 때. 손 작가는 영화 이슈가 있기 전에 읽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영화를 보고 막 짜증이 이 엄청난 대작을 근데 모든 책을 영화한 것 중에서 만족스러운 거는 거의 없는데. 쉽지 않지.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죠. 도스토옙스키의 원작 책을 어떻게 영화로 만들 수 있겠어? 안 만들죠. 워낙에 이야기가 깊고 넓으니까 그냥 거기서 가장 어쨌든 단순하게 하다가 보면 그게 뭐 방금 얘기한 대로 어른들의 이야기를 어린이용 동화로 만들어낸 느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책이 또 의미 있는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가 그 정의에 대한 갈망이 되게 많잖아요. 특히 사법정의에 대한 갈망이 되게 많은데 사실 이 레미제라블이 시작된 시발점 자체가 잘못된 사법정의에 의한 피해자인 장발장이 그러니까 너무 배고파가지고 집에 있는 그 조카들 그 빵 먹을 게 없어가지고 빵 하나 훔쳤다가 구속당해가지고 5년형을 받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탈출 시도하다가 19년을 살고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에도 장발장 법이라고 불리는 법이 있었었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 정의에 대한 갈망이 되게 커가지고 우리 이제 아직 제목 아마 다 기억나실 텐데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셀데이 교수. 그 책을 사가지고 제대로 읽은 사람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다 그거 보는 거야. 왜냐하면 그게 유행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의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 엄청난 키워드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정의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실사회에서는 그게 구현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책이 마지막에 그 공화제를 주장하는 청년들이 왕당파에 항쟁하는 장면들이 등장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는 좀 이렇게 흐름이 탔지만 그래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도 이제 이루어지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촛불혁명하고도 약간 매칭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모로 구미가 당기는 것 같아요. 실제 그 탄핵 집회할 때 그 아까 불렀던 그 노래 있잖아요. 너는 알고 있느냐. 그렇죠. 그 노래를 꽤 많이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민중의 노래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터키나 뭐 이런 데서도 그 노래를 이제 자기 나라 식으로 번안해가지고 부르기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장발장 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19년 감옥살이에요. 그래서 가혹한 형벌의 전형으로 장발장 법이라는 신조어도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었던 대표적인 장발장 법이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일명 특가법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영업이 끝난 분식집에 몰래 들어가서 라면 2개를 끓여 먹고 허기를 채운 뒤 2만원과 라면 10개를 훔쳐 나온 도둑, 배추밭에서 배추 2포기를 훔치다 걸린 절도범. 이 사람들 몇 년형 받았을 것 같아요? 정말 배고파서 먹은 거거든. 20년.
우리나라 말도 안 돼. 너무한다. 1년? 5년. 3년 6개월. 그렇게 많이 받아? 근데 이게 왜냐면 특별범죄 가중처벌법이잖아요. 그 전에도 절도죄로 이게 있었던 거야. 그런데 또 걸렸어. 그래가지고 가중처벌을 때리는 거지. 그러니까 상습절도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별범죄 가중처벌법 5조 사항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벌금형을 때려도 벌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에 징역을 사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에만 현대판 장발장이 4만 명에 이른다라는 통계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 대부분 뭐냐면 소년소녀 가정이거나 미성년자. 그러니까 경제적 능력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법이 15년에 위헌 판결이 나서 폐지됐어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15년이면 3년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 정말 문명화되고 인권이 강조되는 이때까지도 이런 어떤 장발장 법이라고 불릴 만한 법이 우리 옆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법이 없어지고 나서도 현대판 장발장이라고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지금 뭐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는데, 버스 기사 2,400원 횡령했다고 해고된, 그거 혹시 아세요? 기사로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한 버스 기사가 4명의 시외 버스 운행하면서 4명의 승객이 현금으로 요금 46,400원을 냈는데 2,400원을 갖고 있다가 안 낸 거예요, 회사에. 못 낸 거예요? 아니, 못 낸 건 아닌데 안 낸 거야. 네. 그러니까 성인 4명 요금을 학생 요금으로 계산해서 차익 2,400원을 이제 안 낸 거죠. 그게 진짜 횡령인지 아니면 실수인지 이거는 뭐 잘 모르는데, 이걸 알게 된 사측이 2,400원 반납 안 했다고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해고를 해요. 너무 억울하잖아, 기사가. 그래서 단순 실수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신뢰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횡령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해고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버스 기사는 내가 그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라는 이유로 나를 징계한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고소를 한 거죠. 그런 1심은 이 기사의 손을 들어줬어요. 무효다, 해고 무효. 근데 2심은 이거를 위반 행위로 해가지고 해고 정당하다. 대법원까지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해고. 해고로 결정이 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막 또 엄청 나만 열받았었나? 그래서 책 소개를 잠깐 할게요. 그 1862년에 출간을 했고, 프랑스에서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그 지위를 가진 소설인데, 제목은 레 미제라블이라는 프랑스어이고, 이 뜻은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더 miserable이죠. 네네네. 오, 갑자기. 네. 뭐 이 정도는 뭐.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장발장에만 포인트가 잡혀서는 안 되는 책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 불쌍한 사람, 그 시대를 살아가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그게 어떤 감정적으로, 관계적으로 다 어떤 불쌍한 사람들의 어떤 일련의, 그거를 이제 이 저자가 꿰가지고 하나의 소설로, 쓰고 있는데, 그 1830년대 전후로 하여 살아가는 프랑스의 많은 불쌍한 사람들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여기서 메인 주인공은 장발장이죠. 강제 노역형을 살았던 장발장과 그 양딸 코제트, 그리고 장발장을 계속해서 잡으러 다니는 경감 자베르,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법치주의자, 원칙주의자.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 주구장창 외치는 게 이거예요. 한 번 범죄자는 영원한 범죄자다. 바뀔 수가 없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또 죄 짓는다.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일으키는 그 전체적인 혁명사회의 모습을 한 번에 조망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지어진 소설이라고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회를 알지 못하면 이 어떤 소설의 감동이 많이 안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문학적 가치뿐만 아니라 당시의 시대상 생활 모습 등을 알 수 있는 사료적 가치를 지니기도 하고요. 상당히 사회제도의 비판을 중심으로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좀 뜬금없을 수 있는데 그냥 겸사겸사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게,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알아야, 이 프랑스 혁명사를 알아야 이 소설을 이해할 수 있고 좀 더 감정이입을 할 수 있어가지고 뜬금없지만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네. 좀 간단하게 좀 얘기하고 얼마나 좋아요. 재밌겠다.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진짜 네. 유쾌하다. 네. 근데 표정 왜 별로 썩었는데? 아니 너무 유쾌해서 그래. 근데 땅을 바라보시고. 너무 잘 알잖아. 그래요? 다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옛날에 먼 나라 이웃 나라 통해서 많이 그렇죠. 봤죠. 많이 봤죠. 밥 먹으면서 다 프랑스 혁명 그 정도 하죠. 네, 우리 파리바게트 가가지고 네, 바게트 빵 먹으면서. 근데 텔레비전에도 다 프랑스 혁명 얘기밖에 안 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 레미제라블의 배경이 되는 프랑스 혁명, 그리고 이제 가장 역동적인 시대의 유산이자 프랑스 혁명 때문에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전제 정치가 없어지고 왕정제도가 타파되고 막 이렇게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특히 이 프랑스 혁명의 구도를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우리네 현대사 있잖아요. 너무 비슷한 거예요. 좌익과 우익, 극단적인 좌익과 우익 서로 증오하면서 막 싸우면서 민생들은 막 파탄나고 막 이런 부분들이 너무 유의해서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좀 재미없을까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거는 그쵸. 레미제라블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그런데 좀 의미 있는 그럼. 역사인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그 루이 14세 태양왕 루이 14세 이게 이제 프랑스의 절대 왕정 시대를 열었던 부르봉 왕가하고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루이 14세인데 이 사람을 기점으로 그 다음부터 계속 이제 쇠락하는 거예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불평등한 사회 체제 즉 인구의 2%밖에 안 되는 제1계급 누구였을까요? 제1계급 귀족? 왕족? 아니야. 걔는 제2계급이었어요. 귀족이 제1계급 성직자 계급. 그렇죠. 가톨릭의 성직자 계급이 제1계급이었고 프랑스에서요? 네, 프랑스에서 그 당시 프랑스에서 제2계급이 귀족. 근데 이 사람들이 혜택이 있었어요. 세금을 안 내. 어마어마한. 네. 그러면서 이제 갖고 있는 건 너무 많고 그 교회 재산과 또 귀족들 이렇게 대대로 물려받는 그 재산에서는 세금을 걷지 않고 나머지 98%인 제3계급 평민은 무거운 세금을 부담했고 근데 세금은 내는데 정치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목상의 삼부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 계급이 모여가지고 의결한 근데 그게 소집을 안 해요. 늘 왕과 그 아래 그 작당들만 모여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죠. 정치 참여 배제됐는데 이 루이 16세에 오면 무능력한 이 루이 16 옛날에 그 만화 기억나세요? 베르사유의 장미. 거기 보면 루이 16세 굉장히 뚱뚱한 아저씨로 나오잖아요. 마리 앙뚜아네트 굉장히 또 가늘이 모습으로 나오고 안 보신 것 같은데? 나 안 봤어요. 노래는 들었던 게 밤에 피는 장미 뭐 그거 아니야? 그거 엄청 재밌었는데. 난 그 만화 할 때 난 이미 좀 컸었어. 아 그래요? 근데 그 만화가 만화답지 않게 역사적인 내용이랑 깊이가 있었어요. 뭔가 인물들의 갈등. 아니 난 나이가 좀 들었다니까. 만화 볼 나이가 안 지났었어. 거기 오스칼이란 캐릭터가 굉장히 어떤 그런 이제 시대의 남장 여자로. 그리고 이제 그 만화가 약간 여자 순정 만화 느낌이라서 안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어벤져스는 왜 봐요? 어벤져스는 왜 봐요? 남자. 어벤져스야말로 만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베르사유의 장미는 만화 톤 자체가 순정 만화 순정 만화 느낌이잖아요. 톤이라서.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럼 난 그런 거 안 봐. 그 무능력한 루이 16세에 이르러 국가 재정 파탄으로 재정이 파탄되니까 세금을 더 걷는 거야. 그럼 누구한테 그 3계급 평민들한테만 걷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 앙뚜아네트가 백성들이 막 반발하고 막 그 우왕좌왕한 그러니까 그 막 웅성성된 소리가 귀까지 들리니까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 유명한 말을 던지죠. 뭐 빵이 없으면 아니 밥이 없으면 빵을 먹으면 되지 아니에요? 아니 거기 밥을 안 빵이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근데 그거 앙뚜아네트가 한 말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라는 얘기가 요새 많아요. 그렇구나. 아닌 게 확실해. 그럼 누가 했어요? 그 장자크 루소 책에 나오는 일화인데 그거를 이제 앙뚜아네트가 했다. 아 오케이. 선동했다라는 얘기들이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제 3계급에서 의사, 변호사, 사업가 등의 일명 부르주아지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돈이 있는 거야. 근데 참정권은 없고 이 사람들이 또 그 장자크 루소의 그 계몽주의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신봉하게 되죠. 장자크 루소가 직접 민주주의를 주창하면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해야 된다라는 어떤 발언을 하기 시작하고요. 근데 루이 16세는 이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재정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냐면 특권 계층에게도 세금을 걷죠. 근데 이 사람들이 나 못 내, 우리 못 내, 왜 내야 돼? 라고 하고 삼부회를 소집하자고 해요. 웃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인간들의 실체이었어. 그냥 세금 내고 말지 삼부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하필 또 엄청난 흉작이 계속되게 되고 극적으로 개최된 3부회에서 근데 이견이 생기죠. 뭐냐면 표결을 해야 되는데 1, 2계급은 신분별로 퍼센테이지를 다르게 부여하죠. 그러니까 1인당 한 표가 아니라 귀족과 카톨릭 계급은 그 비율을 더 늘려주자는 거죠. 인원은 적어도 왜냐하면 이때 귀족이 188명, 성직자가 247명. 그러니까 이 숫자만 봐도 성직자의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평민이 50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숫자로 따지면 산술적으로 평민이 더 많잖아요. 조금 더 많거든요. 근데 평민 대표들은 머릿수로 표결하자. 이게 계속 대립되다 파행됩니다. 그래서 이때 평민 대표들이 따로 회의를 차려요. 국민의회라고. 여기서 이제 헌법을 따로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왕당파가 무력 탄압을 기도합니다. 이때 이제 89년 7월 14일 그 유명한 바스티유 감옥 습격하는 일이 발생하고 이게 이제 프랑스 혁명의 시초. 왜냐하면 왜 습격했냐면 죄수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 무기가 거기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탈취하기 위해서 이제 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때 부르주아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그 탄압받던 어떤 돈 없는 노동자 계층 이제 우리가 프롤레타리아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이 재헌 국민의회는 그 봉건적인 특권 폐지를 선언하고 프랑스 인권 선언을 최초로 이제 채택하게 되죠. 근데 국왕이 이거를 불인정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이때 10월 5일날 파리의 여성들이 무기를 들고 베르사유 궁전에 난입해서 생존권 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루이 16세가 알았어. 오케이, 인정해줄게. 니네 인권선언 인정해줄게. 그리고 가택연금 되죠. 이 시기에 이제 점점 이제 권력이 이제 국민들에게로 넘어가지만 국민들이 또 하나 되어서 아니, 여기서도 이제 나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급진파와 뭐냐면 급격하게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제를 세워야 된다. 한편으로는 아니야. 군주는 이때 그냥 입헌 군주제로 가자. 이렇게 이제 싸우게 되는데 이때만 해도 백성들이 그렇게까지 가혹하게 왕을 막 없애버리고 이런 생각이 없었던 때여가지고 그냥 그렇게 갔어요. 이때 이제 총사령관에 임명된 사람이 입헌 군주제를 지지하는 라파에트라는 사람, 이 사람이 그 유명한 그 프랑스의 국기 삼색기 있잖아요. 요 국기를 이제 디자인하고 이때부터 이 삼색기가 그 유명한 그 혁명의 깃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평민도 일정 수준의 세금을 내면 선거권이 있다. 라고 되는 이제 입헌 군주제를 골자로 한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었고 이때 첫 번째 선거가 실제로 실시되고 새로운 의회인 입법의회가 구성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이때 뭔 일이 일어나냐면 루이 16세가 가만 보니까 이러고 있다가 죽게 생긴 거예요. 왜냐면 이미 귀족 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망명했거든요. 그래서 나 가만히 있다가 죽게 생겼으니까 아니 근데 국민들은 사실 실제 그때는 왕을 해한다라는 개념이 없었고 그럴 이유도 없었는데 루이 16세가 혼자 쫄려가지고 도망가다가 오스트리아 국경 근처에서 잡혀요. 민중들한테 잡혀가지고 발각돼서 되돌아오는데 이게 일명 바렛는 사건인데 이게 백성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거예요. 마치 우리 그 6.25 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 얘기했죠. 모든 국민들은 뭐라 그랬죠? 안전하니까 그냥 집을 지켜라. 그러놓고 자기는 도망가고 철교 파괴하고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 국민들이 엄청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때 옆에 나라들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프랑스가 야 이러다가 우리까지 혁명 물결이 오겠네. 그래가지고 니네 루이 16세 가만 안 두면 우리가 쳐들어갈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여전히 루이 16세를 국왕에 머물게 됐지만 민중들은 이제 마음이 다 떠난 것이었죠. 그리고 이때 프랑스 혁명의 타깃은 왕과뿐만 아니라 카톨릭이 엄청 또 수탈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습격하고 뭐 상상을 파괴하고 그래가지고 카톨릭은 이 프랑스 혁명의 대척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레미제라블에서도 계속 나와요. 우리가 굉장히 존경에 마다하지 않는 미리엘 주교가 정말 용서해 주잖아요.
엄청 헌신적. 그 미리엘 주교의 삶이 100페이지가 나와요. 아, 그래요? 맨 처음에 100페이지 동안 미리엘 주교 얘기만 해. 근데 굉장히 예수님 같아요. 그 미리엘 주교가 이제 장발장이 은초 때 훔치니까 용서해 준 사람인 거죠? 근데 그 은초 때의 의미가 뭐냐면 다 퍼주고 그 집안에 남은 유일한 값어치 나가는 물건이 그 은초 때와 은 쟁반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훔친 거를 용서를 해주는 게 미리엘 주교고, 그 이전에 미리엘 주교의 성품과 그 신앙심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계속해서 일화들을 통해서 소개를 해줘요. 그런데 그 당대 카톨릭은 그렇진 않았다. 그렇진 않았고, 뒤에서 한번 내용을 다룰 건데 이 사람은 왕당파였어요. 미리엘 주교는 왕당파고, 이 왕당파인 미리엘 주교가 유일하게 하나 걸리는 일화가 나오는데, 국민의회라고 불리는 곳에 그 국회의원 G라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한없이 사람을 사랑했던 이 미리엘 주교가 그 사람은 미워해. 그 사람이 죽기 직전에 가는 거거든요. 가가지고 종부성사라는 거 하잖아요. 우리는 없는데 가톨릭에서는 죽기 전에 신부가 사제가 그 종부성사를 하면은 그걸로 이제 그 뭔가 일종의 세례 의식처럼 받고 죽는 건데, 죽는다고 하니까 간 거예요.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미워해. 왜 미워해? 그 혁명군이니까. 왕을 시해하려 하고 쫓아내려 한 그 사람이 일원이니까 미워해. 그러니까 미리엘 주교는 당시에 이제 혁명적인 구도에서 왕을 지지하는 왕당파였는데 사실 개인적인 인성 미리엘 주교뿐만이 아니고 카톨릭 전체가 다 왕당파고. 네. 근데 미리엘 주교가 모든 면에서 천사 같은 사람인데 어쨌든 혁명군에 대해서는 여전히 증오의 마음이 있었다. 그래요. 이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래요. 일부러 그러니까 이미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좀 던지자면 우리랑 좀 연동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아요? 사실 이거 질문 던지고 싶었거든요. 저 주변에 가끔 되게 힘들 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보수니 진보니를 떠나서 누가 봐도 국가적으로 볼 때 나라를 파탄시키고 말도 안 되는 비선 실세를 두고 그 횡령하고 뇌물 받고 나라를 뭐 이렇게 만든, 이거는 보수와 진보를 떠난 문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람들이 모함당했다, 잘못됐다, 이거는 뭐 종북 세력의 난동이다 막 이러면서 끝까지 지지하는 사람들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 안에 있잖아요. 사실은 그걸 지탱하는 주요 세력 중에 하나가 한국 기독교잖아요. 3.1절에 이제 태극기 휘날리러 가고 제 주변에도 있거든요. 제 주변에도. 근데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착해. 개인적으로 보면 너무 착하고 너무 순수하고, 근데 그런 분들이 그 얘기만 나오면 대화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오히려 제 주변에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선하고 순수하고 이런 분들인데도 그 얘기만 나오면 대화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변에 그런 분들 있으세요? 있어요. 뭐 없는 사람이 있겠죠. 다 그런 사람들 되게 착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인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은 없는데. 아, 없어요? 네. 저는 뭐 인간관계가 굉장히 협소하긴 하지만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니, 저희 교회에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태극기 집회에 나가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 제 차에 그 세월호 리본 그게 있는데 그 큰일 난다고 차 폭파시킬 수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또 부모님들이 많이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가시고 뭐 이런 분들은 아니지만 조금 성향이 그쪽이시죠. 그렇죠. 극우 세력이나 태극기 집회 나가시는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개인의 도덕성이나 윤리성을 놓고 봤을 때 뒤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좋은 경우도 봐가지고.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아요. 오히려 좌파적인 사람들이 봤을 땐 윤리성도 엉망진창이고 약간 좀 꼬여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극우 세력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프레임이 내가 보기엔 다른 세계에서 사시는 것 같아.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고 굉장히 어떤 두려움과 불안함이 증폭되어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 참 좀 안타까워 난. 되게 안타까워. 근데 그게 조화를 어떻게 시키세요? 혹시 뭐 어떻게 시킬 수 있다고 보시고 뭐 어떤 조화? 신앙과
그러니까 근본주의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구분하는 거잖아. 그렇게 하면 사실 되게 쉽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들, 그 다음에 죄로 인해서 파괴당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싸우면서 내 신앙을 지킬 것인가.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막 분노라든지 어떤 폭력성 같은 게 자기 안에서 막 쏟아져 나오나 봐. 그래서 이제 막 저들은 다 무너져야 된다. 저들과 싸워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분석하고 그냥 수용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모습을 보면 좀 화가 나거든요. 나는 우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 근데 정말 건강하게 사는 거 그럼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나는 그 사람들의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런 SNS를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한 1시간 정도 휘 돌아보고서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왜냐면 이 사람들이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어. 이 사람들은 정말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어.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을 중지하기로 했어. 판단 중지. 이번에도 남북 정상회담 왔잖아요. 막 놀라운 평화의 분위기고 막 마음이 뜨겁고 나도 물론 그 북쪽에 있었던 그 뚱땡이에 대해서 너무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됐고 어떤 면에서 야 진짜 내가 모르던 면들이 북한과 북한의 지도자들로부터 나오고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 화해 무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현 정권을 지지하고 함께 평화를 만들어갈 것인가 그러는데 그쪽 세계에 계신 분들은 더 두려워하고 있고 더 불안해하고 있고 그래서 야, 이 사람들 오히려 우리 내부에 있는 이 사람들을 이해하는 게 북쪽에 있는 분들이 이해하는 것보다 더 힘들겠구나. 그래서 나는 그들을 이해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요.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면 신앙과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게 연동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연동될 수 있고 그쪽 사람들이 이쪽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인브로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답답함과 어이없음을 느끼겠죠. 그 사람 오히려 신앙적으로 봤을 땐 신앙을 거치면 그들 그나마 유일하게 이해가 되게 되는 게 시오니즘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선택받았어. 나머지들은 다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크루세이드 십자군과 같이 세상을 박멸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실 거야라는. 그래서 그들이 집회를 할 때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나오는 게 아니야. 시오니즘, 한국판 시오니즘인 거야. 그거 외에는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에 있는 교포들 가운데에 그 사람들 있잖아요. 교포들 가운데 불안함과 떨림 속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극우 세력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디아스포라? 본인들은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안에 있는 극우 세력들이 승리를 하게 되면 그 디아스포라들이 마치 우리나라에 다시 모이게 될 것처럼 이해하고 있구나. 그러지 않고서 왜 교포들이 우리나라 안에 있는 그 극우 세력을 이렇게 지지하는 것이지? 이거 외에는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세월을 내가 그러니까 어쨌든 나와는 다른 세월을 사는 분들이 훨씬 많은 거잖아요. 어르신들이니까 내가 그 세월을 부인할 수는 없겠다 이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게 뭐 예를 들면 뭐 김문수 의원 이런 사람들도 변절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될 때 그 당시에 이제 김지아 시인의 변절 때문에 논란이 있었죠. 사실 김지아 시인 같은 경우에는 저항의 아이콘이었고 전 지금도 가끔 그 김광수가 부른 그 노래 타는 목마름으로 제 페이보릿 리스트에 있어가지고 가끔 듣거든요. 어떻게 이런 시를 쓴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하게 될 때 그 영화가 떠오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 이정재에 나왔었던 암살. 암살에서 어떻게 너 배신했냐 이렇게 하니까 몰랐다. 그러니까 해방될 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긴 시간을 그 세월을 살아가면서 이 항쟁과 투쟁과 뭔가 이런 구호만으로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염증을 낸 사람들 또는 뭐 전쟁을 겪은 사람들 또 간접적으로 전쟁을 겪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세월 속에서 쌓여간 그 스탠스를 우리가 완전 부인할 수만은 없겠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나는 그게 변절을 해서든지 아니면은 그냥 원래 극우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든지 나는 원래 나 혼자만으로서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사실 최근 그 한 10여 년간의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적 흐름을 보면서 사실 이거를 다시 이해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그 어떤 뭐 영국에 있는 시민혁명이나 프랑스 대혁명 때 왕당파랑 혁명파와의 갈등 속에서 왕정 복고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혁명이 일어났는데 왕정 복고 세력이 일어나거든. 다시 왕이 통치해줬으면 좋겠어. 그건 나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 20대 초 때는. 어떻게 세상이 진보하고 있고 변화되고 있고 발전되고 있는데 그 처참했던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그 왕에 다시 세우기를 원하는 거지? 근데 최근에 덕분에 이해하게 되었어요. 빅토르 위고 자체가 그 왕정파와 개혁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혼재를 스스로 겪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왕정 복고 세력이 일어날 수 있구나. 우리나라도 사실 우리나라 그 정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게 복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정치 체제는 가장 이상적인 엘리트가 통치하는 세상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 위험한 생각을 했었어요? 위험한 생각, 왜냐면 이건 하나님만 가능한 거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악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제 민주주의인데,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보면서 이제 또 뭉클한 생각도 한 번씩 해보고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냐면 미리엘주교가 다 사랑하는데 정치 이슈 가지고는 사랑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도 한 명의 인간이구나 싶으면서도 사실은 그 부모 세대와의 어떤 그 이 정치 때문에 어떤 갈등 그리고 주변부에서 좀 볼 수 있는 사람들 보면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사람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는 사람보다는 그런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운 거지. 그렇다면 과연 이거를 어떻게 조금 지혜롭게 그러니까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왜냐면 상대랑 대화해가지고 소통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중재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아니니까. 그다음에 이 감정은 감정대로 있지만 이걸 좀 어떻게 지혜롭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좀 있을까? 그걸 좀 없어요. 한번, 내가 이거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아빠가 페이스북을 하시면서 일배 자료를 공유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가족과는 친구를 맺지 않는다 해가지고 아빠 친구 신청을 안 했는데 이제 사위는 거절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아빠랑 친구인데 내 남편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야. 아버님인데 자꾸 일배 자료 이런 거 공유하고 이러니까 팔로우 끊어버리면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한테 아버지 또 이러고 하길래 뭐 이걸 어떻게 해요. 맞아.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약간 그냥 그분의 세월을 그렇다고 우리 아빠가 젊은 시절부터 그랬냐? 아니거든요. 우리 아빠 젊은 시절에 막 운동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의 세계다. 수용해야 되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회학에서 이야기하는 게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 보수화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외로워서 그렇대요. 외로워서 그렇다고?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해지면 사람이 보수화가 된대요. 그치. 그리고 가진 것들이 생겨나고 무언가 지킬 것들이 늘어나고 또 뭔가를 상실할 것 같은 두려움들이 인생이 나이를 들수록 커져가잖아요. 근데 이게 보수와 관계가 없는 거잖아. 이건 사실 보수가 아니잖아. 왜 보수는 지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의 이 태극기 세력은 보수의 가치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를 지금 말도 안 되는데 보수라고 해줘. 그래? 그럼 지키고 싶은 게 있는 거지. 그래? 난 그건 난 거기까지 인정을 해줘. 그러니까 뭔가를 지키고 싶고 잃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노인분들이 많이 오는 게, 그러니까 그분들은 뭔가를 잃게 될 걸, 그러니까 상실할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들이 살아왔던 성장 배경이라는 게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왔고 누군가가 늘 위협하는 상대가 있다라는 거를 실제적이든 아니면은 그냥 속은 것이든 평생을 거기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연민이 그냥 어떤 단순한 구호가 아니고 막 관념적인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정말 세월을 통해서 그 사람을 향한 향수 플러스 그 연민이 생긴 거거든요. 그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우리 세대가. 그럼 그들한테는 박근혜 대통령 국모예요. 근데 저렇게 되셨으니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뭐 이제 도로 닦고 이럴 때 투입되고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이 투입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죠. 이 나라가 뒤집힌다고 생각하니까 속이 뒤집히시는 거지. 그런데 다 기독교인들은 사실 이 레미제라블도 혁명
미완을 이야기하잖아요. 혁명의 완성이나 성공을 이야기하고 거기까지 쓰지 않죠. 네. 이야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지금 세대까지 이어져 오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혁명 그 이상의 가치 막 약간 사랑의 가치 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그 개개인의 사람들의 그런 에피소드들을 더 부각시키는 걸 수도 있는데 지금 그렇게 태극기 집에 나가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착출되시는 분들은 그런 가치관이 옳다라고 내미는 거지. 혁명보다는 사랑으로. 그러니까 이게 옳다라는 게 그게 사랑의 전부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분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뭐 정의와 여러 가지 같이 동등하게 둬야 될 것들을 다 이제 잃어버린 채 중심을 잃어버린 채 한 가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이제 들고 나가는 건데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용서해주고 이런 게 기독교의 가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되게 많이 고민해봤는데 방법은 없더라고요. 그냥 수용하고 방법이 이거는 해소될 수 없는 문제 같아요. 해소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저들과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면 공존이 될까요, 근데? 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왜 예수님 옆에도 마태하고 셀로된 시몬이 같이 있잖아. 예수님이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예수님 제자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어. 걔네 둘이서 앙숙이잖아. 성령 받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 청취자분들은 이제 봤을 때 예수님 제자 중에 이제 마태가 있고 셀로된 시몬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마태는 어쨌든 로마의 앞잡이고 그래서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고 셀로된 시몬은 그 테러리스트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극좌 세력이고 이제 독립군인데 걔네들이 어쨌든 예수님이랑 같이 잘 지내잖아. 같이 밥 먹었을 거 아니야.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은 아주 답이 없어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도 우리 때는 사실은 막 이런 정치적인 이슈가 없는 세대였잖아요. 그렇죠. 막 대학가 뭐 이런 데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실 저도 되게 무지한 사람이었고 막 엄마 아빠로부터 들었었던 이런 영향을 은근히 받았던 사람이어가지고 잘 몰랐어요. 좌가 뭔지 우가 뭔지 그 역사의 흐름도 잘 몰랐는데 잘 정리된 단행본을 만나니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뭔데요? 나는 꼼수다. 네? 나는 꼼수다. 그게 잘 정리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랬어. 그러니까 나같이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입문할 때 이런 흐름들을 정리해준 역할을 했어요. 나는 그거 듣고 더 헷갈렸는데. 그랬어? 네. 이거 이 말하면 또 욕먹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사 우리 학교 다니면서 현대사를 안 배우잖아요. 배우긴 배우는데 거의 안 배워요. 왜냐면 시험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에 퉁치고 그냥 넘어가고 가장 미묘하고 결정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최근에 이런 SNS라든가 팟캐스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 교육을 새로 받고 있는 거예요. 사상도 맞아요. 사실은 그런 의미가 담기는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아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어느 날인가 조금 저도 나름 저도 약간 전향한 스타일이에요. 저도 굉장히 보수적인 데서 이렇게 약간 학습받으면서 살다 보니까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뭐 이쪽 뭐 하다가 현대사를 공부하면서 솔직히 좀 전향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인데 제가 추천한 책은 이거 욕먹을 수 있는데 강준만 교수가 쓴 한국 근대사 산책, 현대사 산책이 있어요. 이것도 유시민이 쓴 책도 괜찮아요. 근데 이 책이 왜 좋냐면 되게 디테일해요. 대신에 분량이 레미제라블보다 못지않은 정도가 아니라 근대사 산책이 10권 정도 되고 현대사 산책이 10권 정도 되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시대까지 아마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고 그 안에 한국 기독교에 관련된 내용들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막 요번에 제주 4.3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디죠? 어디 청년단? 서북 청년단이랑 뭐 연계된 그런 내용들이 다 사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잘 정리된 단행본을 만나고 단행본도 괜찮고 어떠한 이렇게 품어주면서 그러니까 막 대척적으로 진짜 우리 아빠는 가망이 없어 이런 태도 말고 그렇죠. 아빠를 섬겨드리면서 이렇게 조근조근 잘 설명된 논리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좀 해소되는 부분들 나는 이제 아빠랑은 시도를 안 해봤지만 엄마랑은 그런 부분이 조금씩 해소되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결국 뭐냐면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니까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게
사실 진짜 이해 안 되는데 영적 가족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명제를 먼저 받아들이고 보면은 그냥 수용이 가능한데 사실 그게 잘 안 되잖아. 가족은 혈육 가족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안 맞아도 아빠고 엄마고 뭐 동생이고 뭐 이러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사실 누가 요즘에 영적 가족이다 이거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꼴배기가 싫은 거지. 정치 얘기를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면 되는데 안 할 수가 없어. 안 할 수가 없고 티를 내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답은 없지만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이게 아직도 이제 강단이나 이런 데서 말도 안 되는 역사적 맥락도 없는 이런 걸 너무 쉽게 얘기하는 그런 행태? 조심해야죠. 진짜 그게 조심해야 돼. 제일 큰 문제 같아요. 네. 좌든 우든 네, 정치적인 맞아요. 센스가 없으면서 네네. 강단에서 설교하실 때 얘기하시는 건 참 조심해야 되는 것 하고 같아요. 싶다면 공부 좀 제대로 하고 그러니까. 잘 버무려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 프랑스 대혁명의 대척점에 있었던 게 교회다. 가톨릭 교회고 미리엘 주교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